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파일럿이지만 끝내 정규 코너가 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그것이 끝이라고. 네, 끝인사로 내일 뵙겠습니다를 외치는 사나이 시사평론계의 터미네이터 오창석 평론가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차재문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석석님 100분 토론 잘 봤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힘차게 주장하시던데 저도 지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예. 그거 나오면 출연료 얼마 받아요? 출연료요? 예. 여기 한 2주치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 투출치 나온다? 네. 저희가 많이 주네요. 네.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예? 거기 한 5번 더 나가지. 일회성이니까요. 일회성.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깜짝 놀랐죠? 조금 빈정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빈정상했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5배나 받는 그런 방송에도 나오시고. 예, 알겠습니다. 5배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나온 그 100분 토론 MBC에서 나온 거 오창석 평론가가 출연했어요. 자, 그 스튜디오에서 지켜본 느낌은 어땠습니까? 두 사람 설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논객이고 지금도 최고의 논객으로 꼽히는데 네. 그 직관이라고 하죠. 직접 관람. 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는. 그리고 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대하는 애티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애티튜드란 표현은 이제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출연료를 5배 더 드리면 태도라고 아마 달아나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글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홍준표, 유시민 두 분의 토론에 또 오창석 평론가가 한 몫을 하셨어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기 전에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죠. 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둘러보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도가 나온 후 북한이 남북 대화의 문을 닫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이와 관련해 남북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 이 내용이 보도된 북한의 신문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그래요. 신문 이름? 네. 근데 북한의 신문 이름. 이것 신문. 땡땡 신문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뭐 땡땡 일보가 없어요. 예. 땡땡 신문. 네, 맞습니다. 그래요. 땡땡 신문. 여기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한다 의미의 땡땡. 네, 예, 맞습니다. 땡땡 신문.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라디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네. 자, 첫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 제가 퀴즈 내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북한의 매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그동안 1년여간 닫혀 있었던 남북 대화가 오히려 재개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관측도 함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1호라고 표현을 하죠. 김 위원장의 대남 접촉 지시가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네. 사실 이제 현대 아산 측에서 50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권을 따냈고요. 약 7,700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철거를 하려면 현대 아산 측의 물품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철거하기 위해서는 현대 아산이 들어가야 되고 네. 들어갈 때 양국 간의 합의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건물이 노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노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이 9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21년 전의 건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건물 또는 가건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짓고 있는 원산의 명사심리라든지 갈마단지의 신축 건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남 메시지 네. 그리고 남측에게 좀 허가를 해달라, 함께 동의를 해달라는 대미 메시지도 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선희 또 함께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북한이 그 남한을 많이 기다려준 측면도 있어요. 네. 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서 뭔가 좀 남북 대화가 다시 물꼬가 트이고 이런 민간 교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분단 장벽이 허물어지고 네. 한반도에 또 평화가 깃드는 것 아니겠어요? 네. 네. 이때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네. 사실은 그 장소에 있었던 군 시설들이 다 후퇴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관광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성공단을 그냥 공업지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군 시설을 뒤로 물린 효과도 있습니다. 예. 금강산 같은 경우도 금강산 정상쯤에 다다르면 장전항이라고 해서 그렇죠. 북한에 군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설을 원산 이부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메시지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평화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요. 하여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완전히 쐐기를 받기 위해서, 대못을 받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전쟁 있는 한반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많이 멈췄고 오랫동안 멈췄는데 다시 세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고르신 이유 그것도 설명하셨습니다만은 네. 평화가 시급해요. 평화가 밥이고. 네. 네. 사실은 이제 평화가 시급하긴 한데요. 이전 정권에 비해서는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의 반응을 보면은 평화가 사실은 이전 정권보다 훨씬 더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상태가 또 유지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느낌을 가지다 보니까 더 진척된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바로 닿진 않더라도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4.15 총선이 내년에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10월 31일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겠다. 네. 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당초 20-30여 명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10여 명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섭외가 된 겁니까? 아니 전에는 뭐 박찬호 선수 얘기도 나왔고 네. 그 이국종 교수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그분들은 뭐 전혀 제안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빈축을 샀는데. 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안이 와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그 필리버스터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면 네. 박찬호 선수의 대활약이 예상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간 단위가 아니라 며칠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단 내가 LA에 갔을 때 이때부터 이제 이걸로 이제 시작하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A 하원 얘기부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예. 일단 현재는 이제 경제계, 과학계, 여성계 등 다양한 분야별로 영입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네. 청년 벤처 기업가, 젊은 여성 기업인 중심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벤처 기업가 중에서는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상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SNS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거 등의 해시태그를 남기면서 현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연결고리가 닿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줄곧 현 정부나 진보 진영을 비판했었던 이병태 카이스트 대학교 교수도 아주 유력한 영입 대상으로 점쳐졌습니다. 네. 다만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현실의 정치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예. 태조왕건에서 궁의 역할을 맡았던 대구 출신 방송인 김영철 씨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배우 김영철 씨. 네. 예. 그분은 뭐 어떻게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는데요. 보도가. 네, 예. 접근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사만 나온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배우 인생 30년이 넘었을 텐데. 네. 예. 아, 그래요. 30년이 아니라 40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분이. 예. 그 인생을 정리하고 인생 이모작으로 정치를 할지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에요. 김영철 네, 씨가. 만약에 뛰어든다면 가장 주목되는 인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네. 예전에 이순재 씨가 네. 의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런 정치를 부분을 했었어요. 했었죠. 중랑구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순재 씨가 연예인도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게 발맞춰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연예인도 역시 한 국민으로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야기인데요. 임은정 검사가 고발했었던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무마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네. 압수수색 영장을 냈는데요. 법원에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서울중앙지검에 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을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임은정 부장검사가 2015년 12월입니다.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A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바꿔치기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죠. 네. 그렇지만 이것이 발각이 됐지만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창장권으로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다는 검찰이 네. 그 사문서 위조인데 네. 동양대 거는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직 검사가. 근데 공문서 위조인데 별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네, 징계와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에 나서자 A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징계 절차가 끝났어요? 없었습니다. 징계도 없이. 네. 통상 이제 이런 거는 사표를 받지 않고 네.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라서 뭐 그 결론을 내린 다음 네. 그 다음에 뭐 사표를 받든지 징계로 해가지고 책임을 물려서 면직을 시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표는 그냥 직무를 끝내는 것이지 징계를 받은 절차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징계 절차 없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조직 보호에 쓰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결국 그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권력은 또 검사에게 있습니다. 동료 검사.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 네.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게 공수처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네, 호주 아웃백 지역의 최고의 그 관광지로 불리는 울룰루 산행이 10월 26일부터 금지됩니다. 울룰루가 뭐예요? 울룰루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라고 하는데요. 아, 울룰루 바위가? 네. 예. 보통 이제 호주인들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을 들어가서 이 네. 울룰루를 에어스 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 원주민을 에버리진이라고 하는데 에버리진은 이제 울룰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로서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는데요. 높이가 335m입니다. 바위가. 바위가? 예. 높이가? 네. 335km? 킬로미터. 아, 죄송합니다. 335m. 예. 둘레가 9.4km. 9.4km. 오. 근데 이제 그래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바위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관광 코스였는데요. 335km 정도면 거의 산 높이쯤 되는데 335m 정도면은 그렇죠. 예. 제가 또 킬로미터라고 했군요. 예. 킬로미터면 대기권 정도. 그래요. 당이 떨어져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335m 정도면 웬만한 산 높이쯤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 바위의 높이가 그렇다. 네. 그리고 또 폭이
9.4. 오,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그 호주 원주민인 애버리진에게는 굉장히 영험한 바위로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 사망 사고도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데요. 그래서 네. 올라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26일 금지되기 직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관광객이 더 북적이고 있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가고 싶은데요. 막 비행기표 끊어서 그 전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네.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전에. 예. 우리 오창석 평론가 가보셨어요? 저는 이곳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애버리진에 올라가지 마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아, 호주에 가셨군요. 네,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2년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훌륭한 청년, 오창석 청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출연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는 겁니까? 예, KBS 사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면서 6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군산형 일자리가 군산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희망을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군산형 일자리의 협약식이 오늘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번 협약에 노동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남측과는 대화의 문을 닫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남북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현재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한일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키자고 촉구했고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소통을 계속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4분기에 1% 정도 성장해야 한다고 전망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분기에 1%까지는 성장이 쉽지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 즉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론사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국무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포문의 예시로 맨 밑에 발표자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SC 당시 의장인 한교안 대행이 이 문건과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공안검사 출신이자 또 법무부 장관의 총리까지 지내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과연 계엄령 문건에 사인했을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의심처럼. 계엄령의 기재도 못 봤다는 황교안 대표.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군인권센터가 가짜 문서를 내밀며 황교안 대표를 음해했다고 큰소리.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첫 장, 국군 기무사령부의 기자가 틀린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본문 중에도 오타가 여럿 발견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점 등을 이유로 문건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가짜 서류를 들이밀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태훈 소장의 해명. TBS 라디오 인터뷰. 원문은 있는데 그 원문을 그대로 내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손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한자를 틀렸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실제 원본은 따로 있다. 예, 따로 가지고 있고요. 원문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까? 예? 제보자하고 상의를 해서요. 오케이를 해주시면 원본을 공개할 의향도 수 있다? 있습니다. 이 원본은 검찰에도 군검찰에도 동일하게 내용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한편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계엄령 수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했다고 밝히고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고만석 부장검사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 씨가 미국으로 도주한 상황에서 더는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 모든 의혹이 풀린다는 건데 수사당국은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을 2년이 다 되도록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황교안 키즈 때문에 수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임태훈 소장. 지금 황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거든요. 키즈들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임태훈 소장.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루설까지 꺼냈는데 검찰 한국당 고발 직후 수사에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한국당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임태훈 소장이 계엄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찍은 증인을 오늘 전격 공개. 어찌된 일일까? 윤석열 총장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혹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상장에서 총장의 직인 부분을 오려내서 이 딸의 표창장 위조에 사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은 SBS 보도처럼 윤석열 총장 직인을 누군가가 오려내 계엄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문을 만들었을까?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스릴러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윤혜정님 노래 들으시면서 보내주신 문자 같습니다. 현 검찰이 공포 그 자체네요. 네, 그래요. 이 검찰이 지금 대통령 권력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정당한 검찰권 행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검찰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북한의 노동신문입니다. 노동신문.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김지일님 정답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어요. 네, 조선일보 아니고요. 자, 0572번 쓰시는 분 두음법칙 써야 하나 잠깐 고민하고요. 노동신문입니다. 노동신문. 네,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4511번 쓰시는 분 노동신문입니다. 저도 97년에 금강산 다녀왔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거기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네, 혼자만 보기 아까운 절경이다 이 말씀 같습니다. 자, 하실령님 노동 1호 신문. 재치 있으시네. 예. 자, 그리고 3091번 쓰시는 분 노동신문 세종에서 콩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셨고요. 자, 그리고 0169번 쓰시는 분 노동신문 맞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퇴근 때 듣지만 언제 들어도 최양락 씨가 생각납니다. 어이구, 공교롭게도 지금 KBS 1TV 6시 내 고향 최양락 씨가 나레이션 하고 계세요. 예. 그거 보시고 문자 보내신 것 같진 않고. 네. 6192번 쓰시는 분 정답 근로신문은 아니고 노동신문입니다. 북한은 속내를 모르게 딴소리를 하는 집단입니다. 우리 보고 결국 협조와 협상을 하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지. 예. 체면을 많이 차리죠, 북한이. 예. 2093번 쓰시는 분 노동신문입니다. 남북관계 또 국내 정치도 끝이 없는 동굴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7909번 쓰시는 분 트럼프 대통령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평양타임스. 북한은 이제 그 영어도 잘 안 써요. 예. 미제 거라고. 그런데 평양타임스. 자, 1472번 쓰시는 분 정답 노동신문. 택시기사 노동시간은 길어도 수입은 늘어나지 않네요. 김용민 라이브는 청취자가 늘어나는데 이거 청취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시나? 예. 자, 6565번 쓰시는 분 대전 시내버스 기사고요. 노동신문. 네, 정답 보내주셨어요. 항상 유익한 방송 손님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주파수 고정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또 시내버스 기사로 노동하시는 우리 6565번 쓰시는 분 힘내십시오. 네, 마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 사고 여파까지 받고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입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소 4차로에 사고 확인 중에 있는데요. 이미 교통량도 많았어서 하남부터 만남의 광장 휴게소까지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이전에도 남이천 나들목에서 밀리고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 통과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도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서행이고 충청권인 오창에서 서청주까지는 6km가량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도 유성 일대에서 4km가량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해대교에서는 전시간 사고도 있었고요. 여파가 남아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 가서는 서평택을 지나 화성휴게소까지 11km 밀리고 다시 매송과 서서울요금소, 금천 일대까지 군데군데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신갈부터 광규터널까지 10km, 군자에서 서창까지도 8km로 제법 정체 길이가 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의 휴식을 가지셔야죠. 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김용민 씨 프로를 참 많이 듣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6시쯤 돼서 항상 여기 택시 타고 오거든요. 네네. 그럼 확률상 택시에서 이걸 틀고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니면 끝나고 나가서 또 타면 또 네. 그때도. 아. 오늘도 오는데 예. 지극정성을 다하는 우창석 소기자의 이게 나오니까 이 아저씨 신경질스럽게 예. 채널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동영의 땡땡땡땡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또 부락부락 하더니 또 돌려. 네. 그랬더니 박지훈 변호사 목소리가 또 뭐라 막 들리는 거야. 예. 야, 완전 이게 패밀리가 떴다구나.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예. 성향이 어떤 사람들은 참 요즘 고달프겠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유, 저의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차로젠트 탄총님인데. 차로젠트 탄총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오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예. 잘하는 목소리들이 돌리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6시 때 진짜 들어야 할 것은 김용민 라이브인데 말이죠. 예. 한번 박터지게 대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저기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은 급이 안 돼?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이 상해요. 조심이 좀 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그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거리에 낙엽도 많이 보이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좀 진부하고 식상한 질문이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니, 서로 이렇게 떠넘기세요. 대단한 질문도 아닌데. 예. 제 생각에 낙엽 줍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 아니, 그건 사실인데. 그래요. 한 주를 또 물어볼 것 같아서 그런데 예. 뇌에 저장이 안 돼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나이가 들면. 예. 그래서 그런지 어제 김용민 씨랑 정선태 교수랑 프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한 주이 어떻게 지나갔지? 예. 기가 막혀요. 예. 사실 저도 이제 목요일쯤 지나면 이제 주말 분위기가 나서 월요일 아침에 딱 나올 때, 그래도 목요일이 금방 오겠지. 벌써 목요일 저녁이에요. 휙 하면 그냥. 예, 그렇습니다. 벌써 또 이렇게 한 해도 다 저물어가는 그런 흐름이고 말이죠.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이 건은 어떻게 보셨는지. 답하시기 좀 그러신가요? 저는 짧게 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선태 교수한테 패스해야 되겠네요. 예, 참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이라면서 그런 질문은 좀 삼가달라는 밖에 사인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두어 마디 정도 얘기해 주시는 걸로. 네, 정신줄 놓고 있었습니다. 아, 정신줄 놓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수사 이거 이 구속 기소가 적합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장 난감한 지점이 있죠. 네. 이 검찰도 현 정부의 검찰이라는 사실이죠. 행정부의 외청으로서. 예. 이게 아주 복잡한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거짓과 혐오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라는 부제가 달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아,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네. 얼마 전에 리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쓴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이 알려지면서 포스트 트루스. 네. 이 탈진실의 시대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데요. 이 탈진실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림과 상관없이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형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어떤 대중들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확증 편향이란 말도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이 책은 이와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요. 주인공격으로 삼아서 일본계 미국인 비평가이자 서평가인 미치코 가쿠타니가 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책을 골랐습니다. 일본인인 줄 알았더니 일본계 미국인이죠.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예. 드라마 같은 데서 늘 이름이 등장하는 미치코 가쿠타니. 나는 꼼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제목이. 별 말씀도 무슨 소리냐면 김용민이나 김어준이 나는 꼼수다라는 이름으로 뭘 하면 그 하는 자기가 꼼수란 얘기 아니죠. 꼼수를 부리는 어떤 사람을 풍자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이 보수 지향의 정치인분들이 맞대응하는 팟캐스트를 만드셨는데 나는 꼼수다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봐요. 그분들이 만든 팟캐스트는 이제 저희에게 대항하는 맞대응하는 팟캐스트인데 그 제목이 그래 너희는 꼼수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여기 나는 꼼수다에서 나는 저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상대방을 이제 풍자하기 위해서 그 점을 썼잖아요. 이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가 이 저자 미치코 여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을 이 비판하기 위해서 세타이어로 이 말을 쓴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군요. 트럼프를 겨냥한 거고요. 그러니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사실상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트럼프다. 그러니까 진실이 매우 중요한 거란 얘기인데 이 역설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서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은 이 번역이나 이 편집부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그 맥락을 정확히 읽어내면서 원 제목은 The Death of Truth입니다. 진실의 죽음. 이고요. 트럼프 시대의 거짓말에 대한 고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 번역자와 이 출판사 편집부에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던 20세기 1900 몇 년대는 반지성이라는 게 아주 중대한 토론거리가 됐어요. 근데 21세기 우리가 사는 지금은 1인 미디어에 의해서 여론이 많이 좌우되면서 그냥 사실관계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위 관종의 시대. 관심 끌면 되는. 관심 종자의 약자죠. 관심을 끌다 보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세상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현실 앞에서 이제 좀 엄정한 입장에 서 있는 그 미치코 가쿠타니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진실과 이성인데. 진실과 이성. 그 정반대의 것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 현상을 굉장히 좀 현학적으로 많은 인용과 더불어 써내려간 그런 에세이죠. 그렇군요. 그 오늘의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WW라고 그러잖아요. 이 월드와이드 웹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방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와 가짜 또는 거짓과 진실의 기준을 나눌 수 있는 그 선이 흐릿해져 버린 거예요. 이 거대 언론이든 한 개인이든 중요한 것은 이 선정적이고 누가 더 선정적이냐, 누가 더 그로테스크하냐, 기괴하냐, 누가 더 충격적이냐에 따라서 검색 또는 클릭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선정적인 지점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나 증오, 분노 같은 원초적 감정에 호소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자극적이거든요. 이 헤이터들, 악플러들에 대한 것도 여기 같이 담고 있는데 정말 이 일상에서 곰곰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말들을 트위터나 이런 데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내뱉거든요. 어떤 사람을 특히 이 젊은 층들 여성을 향해서 그냥 여성 전체를 향해서 그냥 극단적인 말들 막 하고 어떤 도 사람들에 대해서 마구 아주 온갖 그 끔찍한 얘기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좀 무뎌진 거죠. 이걸 원초적으로 그냥 곰곰 생각해 본 게 이 가쿠타니의 이제 고민인데 읽다 보면 미국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악플러들을 인터넷 트롤이라고 하더군요. 영어로는 너무나 공격적이고 정말 그
뭐랄까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조롱들을 퍼부음으로써 이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의 거짓말. 트럼프 대통령이 뭔 말을 할 때 말이죠. 100%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뭐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허풍이 많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된 첫 해의 거짓말 또는 허위 주장을 얼마나 했는지 누가 좀 헤아려 봤나 봐요. 아, 그걸 수로 헤아려 봤습니까? 그랬더니 뉴욕타임즈에서 집계를 낸 거예요. 네. 집계를. 2140번의 거짓말 또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을 한 이후로 2140번 거짓말했다. 하루에 약 6번 꼴 거짓말을 한 거죠.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난감한 일이죠. 난감한 일인데 이 책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미국 민주주의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 언론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 지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양가 감정이랄까요? 이 스탠스가 좀 묘하죠.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미치코 가쿠타니 이 저자가 굉장히 독설가이고 거칠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수젠 선택처럼 그냥 그 사람이라면 다 한번 누구라도 껌뻑 죽는 대상에 대해서도 막 공격하고 이러던 사람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때 가장 최후로 공들여 인터뷰한 그 인터뷰이가 바로 또 가쿠타니고 이런 중요한 존재인데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비판적이에요.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정신분석 관련 책도 저도 읽어봤었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본다거나 좀 바보라고 본다거나 또는 굉장히 이상한 퍼버트를 보거나 뭐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똑똑한 사람인 거죠.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근데 그걸 위해서 국제기후협약도 탁탁 탈퇴하고 이민자 때문에 미국이 다 병든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사실 좀 선명한 지성에 입각해서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공격해야만 될 대상이에요. 네.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입장에 섰을 때 굉장히 기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미래를 볼 때 급격한 남북관계 진전을 정말 꿈꾸고 있는데 과거 미국 민주당 정부를 보면 이건 점점 요원해지고 오히려 대립관계를 고착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트럼프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파격적인 진전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몇 번이나 그 기대를 했잖아요. 아유, 희망 고문 수준이죠, 사실은. 근데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마땅히 비판적 입장을 취할 법한 지식인들도 살짝 트럼프에 대해서는 살짝 이렇게 태도를 좀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인이라 입장 때문에 그런 거죠. 역대 그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에 그럼요. 열의를 보였던 미국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태나 발언을 보면은 아이고 저분한테서 무슨 기대할 게 있을까 싶으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럼요. 일말의 기대가 사실 없진 않아요. 한 가닥 기대를 다 놓아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 때문에 우리 미치코 가쿠타니 말대로 정말 트럼프는 반사적으로 뻔뻔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뻔뻔한 거짓말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거짓말들을 결합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두려움에 호소하는 가짜 이야기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서사를 구성해낸다는 것이죠. 그만 말씀하신 대로 이 이민자들이 미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거나 또는 미국의 범죄율을 높이는 자들은 다 이 유색인종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또는 한국인들은
그 한반도에 산다는 그 운명 때문에 트럼프를 가끔씩은 옹호 아닌 옹호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치코 저자가 상당히 그 어떤 지성주의적 입장에서 트럼프를 비판한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트럼프를 가짜 뉴스의 생산자나 거짓말쟁이로만 몰아간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트럼프를 굳이 얘기하면 정치적 선동가죠. 어떤 부분을 매우 과장해서 현실적 이득을 정치적 이득이나 혹은 미국의 이득을 취하는 선동가죠. 실제적으로 그 트럼프는 어떤 신뢰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힘이죠, 힘. 예. 그 저분이 얘기하면 벌써 그 지금 태평양 건너 사는 저도 아이고 저 양반도 그냥 뭐 책임 못 질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기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 트윗 보니까 정치적 반대자들이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야유하는 트윗을 또 올렸어요. 네, 야유하고 조롱하고. 역사상 아마 가장 기이한 미국 대통령일 것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정치 리더가 참 없었던 사례 아닐까 싶어요. 아니 뭐 물론 이제 뭐 두테르테라든지 이런 스트롱맨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건 뭐 사실은 미국보다는 강력하지 않은 나라들, 힘이 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였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 이렇게 전대미 부대 이런 선동가로 해서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나? 또 근데 그 트럼프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쩜 미국인들의 집합적 욕망이 구성해낸 상징이 아닐까 싶기도 미국 해요. 백인 주류들의 욕망이 투사된 존재가 트럼프죠.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주류 백인들은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찬동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증빙인 거죠. 그럼 그 트럼프라는 한 개인을 질탐으로써 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비겁한 일이죠. 그 한 개인이 온전히 안고 있는 그 집합적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따져봐야죠. 자기 혼자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으니 그거는 미국 국민의 그 트럼프를 왜 뽑았는가. 이 부분까지 다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어쩌다가 트럼프 얘기로 흘러왔는데 책의 이제 주인공이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입장은 뭐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는 딱 한마디만 트럼프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 트럼프가 이 세상에 가장 악인이어도 트럼프가 재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요? 뭘 왜? 남북관계 때문에? 국민관계 때문에? 아이 그래요. 근데 지금 탄핵 위기에 또 몰려있는 상황인데 저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짓과 과장을 동원해서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그걸 자신의 권력의 기반을 삼는다는 건 트럼프만의 웃음은 또 아니죠. 그렇죠. 뭐 여러 전 세계 우익들 역사적으로나 현재 입장에서 보나 뭐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맥락에서 충분히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도외시되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주의는 온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책이 겨냥한 것을 한국에 대입해 보면요. 일단 그 기성 매체에 대한 비판은 일단 지나가고 그것도 많이 있는데 1인 미디어가 이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우리가 잘못된 정보는 가짜 뉴스라고 안 합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그런 이제 뭐 얘기. 착오에 의한 것, 실수에 의한 것 그런 것까지 다 그건 가짜 뉴스라고 안 해요. 말할 수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집에 200톤의 금괴가 숨겨져 있다. 뭐 이런 게 가짜 뉴스에 고의적인 거니까. 그런데 페이스북은 괜찮습니다. 글로 쓰여지는 것은 비교적 이 사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게 가짜 뉴스건 정치적 선동이건 거짓말이건 좀 난데 가장 심각한 게 제가 보기엔 유튜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성향의 유튜브라는 거 저라면 아주 싫어하는 유튜브를 한동안 쭉 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 명망가이고 그런데 정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방송에서 뭐 다들 것도 없는데 한국의 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서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다. 저는 웃음이 나오는데 웃어버릴 수 없게 많은 그
프로그램 유튜브 방송에 구독자들이 있고 댓글에다가 열심히 동감을 하고 이래요. 이건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짜 박멸해야 될 가짜 뉴스죠. 근데 이런 게 세상을 횡행하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뭐하고 지금 논쟁하고 뭐하고 써요. 논쟁이 필요 없는 지점이 돼버리는 것이죠. 네. 힘 대 힘의 앙상한 대결 구도밖에 안 남는 거죠. 맞습니다. 언론 자유에 기대서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일을 아니할 수 없고요. 그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조장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 적혀 있는 한 문장을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다. 전 법무장관 대행 셀리 예이츠는 우리를 독재 정치로부터 떼어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정책과 사안에 대해 논쟁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분열을 일으키는 수사와 거짓말과 감정과 두려움에 원초적으로 호소하기보다 공통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네. 딱 이 말이 지금 우리 현재 맥락에서 정확하게 와 닿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도 좋은 기절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끝났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진실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갑수 평론가 정선태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